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60.7%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나요?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로 옆에 사람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가 보유율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보통은 전체 사람 중 집을 가진 사람 비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용어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가구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 한 가구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면 그 5인 가족은 전부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어적 착시, 지표의 함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SNS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항상 우리만 집 없고 우리만 못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것은 100% 착시 그리고 함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월급의 중간값이 278만원이에요.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급 278만원 중에 우리는 최소 100만원 정도는 소비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자취를 하여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200만원은 금방일 거예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78만원 중 128만원을 사용하고 150만원을 월에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24평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약 10억 원이니까 많이 잡아 연이자 3%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해도 최소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3년 동안 집값은 더 안 오를까요? 화폐 가치는 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더 오르겠죠. 화폐 가치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즉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생 집을 사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부동산 시세만 계속 올라가는 대한민국 구조를 바꿔서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한번 바꿔서 집을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꾸자니 벌이가 갑자기 크게 늘 것 같지도 않고 또는 해본 적도 없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일을 보려니까 갑자기 캄보디아로 오라고 할 수도 있죠. 솔직히 이것도 현실적으로 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뭔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들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를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안 잃으면 다행이죠. 참 뭔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일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본인이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간 평생 공부를 해오고 제 일 자체가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계층 간 큰 변화는 위기와 기회 속에 있었습니다. IMF 때 누군가는 크게 망했지만 누군가는 크게 돈을 벌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누군가는 크게 망했지만 누군가는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계층 이동을 했던 기득권들은 본인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거의 두 가지 종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이고 둘째는 부동산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분야의 자산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탕 해먹고 튀려는 실적도 없는 좀비 기업들이 팽배합니다. 한국의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코로나 때에는 백신으로 해먹다가 2차전지 붐이 왔을 때 2차전지로 해먹다가 갑작스럽게 상패를 해서 꿈과 희망을 품고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난 손실을 봤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자가 본인이 정책을 펼치는 지역에 미리 땅이나 집을 사놓고 지하철, 공항,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본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또한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출을 땡겨쓸 수 있는 정책만 나오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출이자의 노예가 될 뿐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던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상황은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부동산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내려주고 발로 다시 차버리고 주식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내려주고 다시 발로 차버리고 즉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일반 시민 계층 심지어 중산층마저도 사실은 기득권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 경제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금융혁명과 함께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 혁명의 중심 속에는 이 암호화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는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비해 아직 그나마 청정구역이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즉 저 위에 있는 기득권층들도 아직 자리를 잡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완전한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셀러가 왜 미친놈처럼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는지, 왜 전 세계의 기관과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기는지, 기득권층들이 암호화폐라는 기회 속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안달 중인지
비로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진정한 버블 경제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이 크립토 시장과 AI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3배 오르는 동안 닷컴 버블을 주도하며 수혜를 받았던 퀄컴이라는 회사는 대략 주가가 2619%라는 상승을 보여줬고 아직도 유명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른 12개의 대형주는 대략 1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즉 아마 자리를 잡은 암호화폐와 AI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도주들은 닷컴 버블, 그에 걸맞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 중이에요.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지 제가 말하는 이 사이클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이 상승을 이해하려면 금융시장의 거대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87년 10월 19일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트레이딩 시스템의 도입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뉴욕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9년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냉전체제가 붕괴가 되고 일본의 자산 거품이 붕괴가 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던 폭락이 한 번 있었죠. 이런 위기를 거치고 난 뒤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또한 미국이 주도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경제 회복을 시작해주기 시작했던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모두가 아는 닷컴 버블 엄청난 상승이 찾아왔었고 그 뒤에 미친 폭락이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다시 한 차례 사이클이 끝이 났죠. 즉 우리는 지금 현재 2008년 이후 경제 사이클에 타 있는 중인 거예요. 누군가는 2020년에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며 코로나 버블이 이미 왔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닷컴 버블과 같은 버블은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연일 신고가를 찍으며 4천을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제가 아직 상승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인물이 지금 계속해서 버블을 키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버블을 키우려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예요. 자, 여러분들, 트럼프는 대통령, 올바른 지도자, 약자들을 위한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강사꾼, 기득권층들의 지도자, 강자들을 위한 리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결국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배를 불리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인의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라면 트럼프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어 자산의 상승을 계속 부추기겠죠. 이 뜻은 결국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채를 더 발행하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자니 이미 미국의 부채가 대략 36조 달러로 규모가 너무나도 커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의 교역, 자산거래,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이 달러 기반이라는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 프리미엄을 잃고 금리를 올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돈을 더 풀게 된다면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달러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발행한 국채를 수요해줄 어떤 주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는 총 3가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추가적인 관세로 미국은 매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대략 1조 달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여러 나라를 압박하니 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5,500억 달러, 한국은 미국에게 3,500억 달러. 명목상 협상이지 사실상 이건 돈 내놓으라는 협박과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지 않고 기업에서 비용 부담하도록 압박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득인가 싶죠. 사실상 실물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지만 금융 경제로 보았을 때에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아 충당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아직 한참 더 남았죠. 트럼프는 더 많은 돈을 풀고 본인의 자산을 더 불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뜯을 만큼 뜯고 있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시장에서 이 미국 국채를 수요해줄 곳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가 달러 100% 준비금 보유, 발행자 감사 및 파산 시 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결국 미국의 국채 공급을 흡수해줄 곳이 바로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 미국의 국채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수요를 해주기에는 미국의 국채 규모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를 그만큼 더 크게 만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의 규모를 가장 쉽고 크게 만드는 방법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움직임은 바로 비트코인 담보대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코인베이스와 빌드가 이끄는 금융혁신, 스트라이크,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개시, 미국 상무장관 러튼이기 수장인 켄터피츠 제럴드 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추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또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비트코인 큰손들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린스파크, 라이어 플랫폼과 같은 채굴업체, 그리고 워낙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자, 여러분들, 이런 큰손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봤다면 그냥 팔아버렸겠죠.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작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시장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차를 살 수도 있겠고, 채굴업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 위해 전기세를 낼 수도 있겠고, 그 외에도 집을 살 수도 있겠고, 주식을 살 수도 있겠고, 비트코인을 다시 살 수도 있겠죠. 즉, 수많은 자산시장이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하여금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기에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최근 미 연준에서도 양적 긴축을 멈추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하여 크립토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자연스레 스테이블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이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대한 규모의 국채를 많이 수요해 주겠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물가 부담 없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디지털 방식의 양적 완화, QE를 인간 주도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부채를 화폐 이자가 없이 줄이는 우회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권 유지, 부채 해소, 시스템 진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 하여금 블록체인 위에서 달러 결제망을 유지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자산시장 영향력도 미국 달러 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산 가격 상승, 레버리지 증가, 더 많은 자산 매입,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계속 돌면 엄청난 자산 버블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레버리지 구조가 기존 은행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디파이, 전통 금융권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버블이 터질 진원지를 찾기가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다중 레버리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훨씬 더 큰 버블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또한 과거에는 국가별로 자본시장이 비교적 독립적이었지만 지금은 이 가상화폐로 인해 전 세계의 자금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버블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닷컴 버블, 결국 거품이 터지고 나서 생긴 명칭입니다. 아마 앞으로 찾아오게 될 이 버블, 거품도 결국엔 터지게 되겠죠. 트럼프의 지금 현재 이 정책들이 사실상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부과하는 관세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가치 창출 없이 과한 레버리지가 낀 인플레이션은 잘못된 방향이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올랐다가 버블이 터지게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거품이 일단 터지려면 거품이 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제대로 된 거품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초창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채고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엄청난 부의 증식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엄청난 상승의 시점은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미 연준의 의장이 새롭게 등장할 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 5월부터 미 연준 의장을 맡아줄 사람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트럼프가 미 연준 의장 한 명을 지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조정을 받고 상승이 시작되는 그 정확한 시점이 내년 1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저점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암호화폐의 상승은 겨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크립토 시장을 정말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계층의 이동, 혁명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가 왜 미친놈처럼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는지, 왜 전 세계의 기관과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려 하는 움직임이 생기는지, 이 암호화폐 속에서 기득권층들도 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찾아올 이 대격변의 시대, 인생에 한번 찾아올 그 기회를 위해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우리가 원하던 목표, 내 집 마련, 서울의 집, 그러한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시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